자, 그러면 이번 대선의 결정적인 변수 중에 하나로 지목되는 대선 후보 사자 토론, 이제 5시간 후에 시작이 될 텐데요. 각 후보들은 대선 후보 토론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차례차례 들어본 후에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포장을 해도 지금까지 토론을 회피해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고, 저는 어떤 형태의 토론이든지 우리 국민들께서 후보들 간의 역량과 자질 그리고 실적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작년부터 토론을 하자고 그러길래 이거는 이제 허세라고 봤고요. 그 시간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국민들께서 이 대선 후보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신 부분 위주로 그렇게 토론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토론은 굉장히 많이 해봐서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10년 동안 쌓아온 그런 지식, 경험들 여기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정한 기회와 규칙이 보장된다면 매일이라도 하고 밤을 새워서라도 비전과 정책을 두고 토론합시다. 2월 3일 방송사 주간 TV 토론을 통해 양당 후보들이 지워버렸던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의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각 후보들의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전재수 의원님. 네.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님 개인 사생활, 저는 부인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토론에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이 김혜경 씨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등장하면 이재명 후보도 어쨌든 간에 또 김건희 씨 얘기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일 것도 같은데.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이 2022년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비호감 대선이다, 이 여론이 거의 6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도 인정을 하는 바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이게 비호감 대선을 호감 대선으로, 호감이 있는 대통령 선거로 이게 전환을 하기에는 대한민국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기왕에 이재명 후보도 비호감이고 윤석열 후보도 이재명 후보보다 더하면 더했지 호감도가 있거나 그런 상황도 지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의 비호감이라면 그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호감으로 돌리기는 난망한 일이라면 결국은 우리가 TV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어차피 둘 다 도찐 개찐이다, 그러면은 결국은 손톱만큼이라도 일을 잘할 사람, 여기에 좀 주목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김혜경 씨와 관련된 이야기는 윤석열 후보든 다른 후보들이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국정 현안에 대한 이해 또는 국가 경영 능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아마 풀어나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캠프에서도 대략적으로 이제 TV 토론 기조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코로나 이 역병 위기를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누가 뭐니 해도 이번 대통령 선거의 키워드는 경제와 민생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전환의 위기에 봉착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위기를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위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비호감 대선이라 하더라도 이 위기를 제대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앞으로 5년의 지도자를 뽑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는 TV 토론을 해나가는 것이 저는 국민들께 내보이는 자세와 태도로서 적당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저녁 토론에 임하는 자세, 전략에 대해서 전재수 의원님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토론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좀 소극적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 자체는 분명히 있고, 지난번에 양자 토론이 무산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서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참 생각해 보면 지난 특검도 그렇고 말이죠, 이번에 양자 토론도 그렇고, 시청자분들이 이제 후보들 말을 믿을까 싶어요. 특검 합시다, 저는 조건 없습니다, 합시다. 그런데 특검 협상은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양자 토론 합시다,
합시다 얘기했는데 뭐 자료를 갖고 오네 마네 이런 문제 갖고 결과적으로 토론은 무산됐고 이러니까 후보들 이야기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믿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의 오늘 저녁 토론에 임한 자세는 어떨까요? 아니, 그 이전에 제가 예. 잠시 어제였나요? 지금 저 이재명 후보님하고 우리 김동연 후보님하고 후보. 이재명 후보님 자료 가지고 가서 토론하시는 것 같던데요. 뭐 메모지를 갖고 왔다. 뭐 이런 메모지 얘기가 말고 있더라고요. 옆에 좀 예. 있던데 보니까 사진 아니, 좀 이따 저 영상으로 보면 확인이 되니까요. 제가 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토론자, 토론의 진행 방식, 주제, 그다음에 자료, 메모지 이 모든 것들은 주관을 했던 CBS가 전부 다 결정을 하는 것으로 김동연, 이재명 후보가 합의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들고 갔니 안 들고 갔니 메모지니 아니니 그것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아니, 오늘 저녁 또 말씀입니다. 이 일단 말씀을 자료 드립니다. 가지고 가서 토론할 수 있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그거는 이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방송위원회에서 정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칙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 지난번에 양자 토론이 무산되는 데 있어서 자료가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이 무자료 토론을 그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산무 토론이라 그래가지고 무격식, 무 드레스 코드, 무자료 해가지고 산무 토론을 처음에 제안을 했는데 뒤에 이제 계속해서 입장이 바뀌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자료 문제가 결국 쟁점이 돼가지고 토론회가 취소가 됐던 것이지 어제 이것은 주관사였던 CBS가 모든 과정과 절차, 형식 이걸 다 정한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김동연 후보하고는 자료 가져가서 토론하면서 윤석열 후보하고는 자료 가져가서 토론 안 하면 토론하면 안 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냥 간단한 반문 하나 드리고 싶고요. 네. 어쨌든 저도 아까 전재수 의원님께서 요 발언 이전에 하셨던 아마 이 토론이 정책을 위해서 또 국가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은 주제가 몇 가지 섹터로 정해져 있습니다. 외교, 안보, 경제, 일자리 그리고 마지막이 자유주제. 예. 아마 그 자유 주제 속에 아마 대장동 문제라든지 또 배우자 문제가 들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4분의 3은 외교, 안보, 경제 뭐 이렇게 몇 가지가 항목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대장동 문제 또는 김혜경 씨 이 문제에 무슨 집중해서 토론이 이루어질 이런 구조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령 성남시장이라고 하는 기초자치단체장 시절에 경실련이 추산하는 1조 8천억 대의 이익을 특정 몇몇의 사인들에게 몰아줄 시정을 했는데 이게 600조에 해당하는 국가 예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행정부 수반이 되면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이 바르지 않다면 정치 철학이 올바르지 않다면 좀 거칠게 얘기하면 어떤 대통령 후보자가 정말 유능한 도둑놈이라면 그렇다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다 보니까 이게 대장동 문제에도 그런 대통령 후보자의 자질, 이 사람의 내면의 본성, 철학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600조의 거대한 예산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양심 있게 움직일 것이냐. 이걸 판단하기 위한 요소로서 대장동 문제 저는 거론해 볼 수 있다. 토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후보께서 지금 오늘 토론의 주제 뭐 외교, 안보, 뭐 경제 몇 가지는 정해져 있고 부동산 문제도 있고요. 네, 부동산 문제도 있고 자유토론 부분에 있어서 자유토론 시간에 그 대장동 문제를 얼마만큼 얘기를 하실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는 대부분의 국가 정책 방향에 관련된 토론 항목이 자연스럽게 4분의 3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바람직하다.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대장동 문제를 아마 이재명 후보께서 피해 가시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저는 해봅니다. 김경진 의원님께서 대장동 말씀은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동안 몇 개월에 걸쳐서 대장동 뉴스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1조 8천억을 몇몇 특정인에게 사적 이익으로 이재명 후보가 넘겨줬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재명 후보가 이 사람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를 했던 원유철 의원한테 돈 주려고 월급 주려고 그렇게 만든 겁니까? 국민의힘 출신의 조훈현 의원에게 월급 주려고 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이야기입니까? 국민의힘 출신의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과 뭐 이런 50억 뭐 이런 사람들에게 돈 벌려고 대장동 비리를 이재명 후보가 설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1조 8천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공익 환수를 5,500억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업자들에게 지금 8천억 정도가 가 있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 있는 겁니다. 숫자도 틀린 것이고 그다음에 이 비리를 이재명 후보가 설계를 했으면 결국은 이 50억 클럽 그다음에 김만배 씨와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후보 집을 사는데 그럼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 집 사주라고 이 비리를 설계를 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설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좀 말씀을 하셔도 이게 좀 논리적으로 가능한 말씀을 해야지 이게 논리적으로 너무 비약이 심하세요. 그런 말씀을 함부로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도대체 국민의힘 사람들과 대부분 국민의힘 관계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리고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이분들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비서관을 하고 또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이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더 이득을 주려고 이 사람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걸 설계를 했다? 그거는 너무 심한 논리적 비약이고 그거 잘못 말씀하시면은 그 허위 사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과도한 비판입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이 강하게 또 반박하셨기 때문에 네. 김경진 전 의원도 좀 짧게 한번. 예, 그러겠습니다. 일단 유동규 씨라든지 김만배 씨라든지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진행했던 분들 수천억 대의 이익을 일단 얻은 혐의로 배임죄로 지금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요. 매주 월요일마다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증인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증인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대체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그때 당시에 실무 직원들이 지금 증인으로 나오고 있는데 나와서 법정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신들은 이렇게 화천대유라든지 천하동인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이런 사업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반드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유동규 씨라든지 몇몇 사람들이 강하게 이걸 압력을 넣어서 이 조항을 집어넣지 못하는 사업 구조가 됐었고 그 사업 구조는 결과적으로 지금 분명한 것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결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서 압력을 넣은 유동규 씨와 중간에 있는 정진상 씨나 이재명 시장의 연결고리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그때 당시에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게 된 과정 속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을까?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수사를 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이재명 후보께서 형사처벌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장동 관련해서는 대선의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고 돼왔고 앞으로도 될 것 같긴 한데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 이른바 팩트에 대해서는 양쪽의 이야기가 달라도 접근하는 출발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께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지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하고요. 양쪽에서 특검 도입하겠다고 목소리 높였는데 특검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대선 이후라도 특검은 반드시 도입돼서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관계는 과연 대선 이후라도 밝혀질 수 있을까요? 오늘 토론 또 법정 선거운동 기간에 선관위 주관에 또 지상파가 주관하는 토론이 세 차례 더 열리게 됩니다. 그때도 대장동과 관련한 의혹은 각 후보들 사이에서 상당히 치열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무소속의 김동연 후보와 어제 SBS 바로 앞에 있는 방송사입니다. CBS 주관으로 토론에 임했는데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고 과연 조금 전에 잠깐 쟁점이 됐습니다만 자료를 보고했는지 보고하지 않았는지 현장 화면을 담은 영상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우리 후보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다시 반갑습니다. 여러 차례 뵙고 싶고요. 네. 경제나 재정에 관한 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시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이 구호성 공약이나 플랜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실천하는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강조하고 싶고요.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말 많이 하면 뭐 하겠어요. 약속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리고 부치 꼼수 부리지 말고 네. 우리 후보님께서 좀 강하게 좀 추진력을 가지고 하셔서 네. 이 개혁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대장동 같은 경우에 어쨌든 책임자로 계실 적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국가 지도자가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가지고 답을 다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두 가지입니다. 공약하고 두 분이서 뭐 토론회 끝나시고도 한참 얘기 나누실 정도로 굉장히 좀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던 것 같은데 싸울 일이 있어가지고 안에서 방금 뭐 무슨 말씀 나누셨는지 좀 궁금해서요. 저한테 충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좀 위험 요소. 충고야 뭐 제가 뭐 외람되게 충고는 아니고 그냥 제 경험담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그 공통 공약 그 이행 추진단이라고 했나요? 공통 공약 추진 시민 평의회. 네. 저 그거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누가 했든지 그거를 같이 했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오늘 분위기를 보면은 뭐 정책 연대를 좀 넘어서서 혹시 뭐 후보 간의 어떤 연대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나오지 않겠나. 그거 아니라고 전제를 하고 제가 토론을 했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래요. 분위기는 좋았어요. 그런데 연대하는 것 아니냐, 그거 아니라고 전제하고 제가 토론에 응한 겁니다라고 김동연 후보는 이야기했는데 민주당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이에요. 일부 의원은 종로에 우리가 공천하지 않기로 했는데 김동연 후보가 종로 보선에 나가면 민주당이 자연스럽게 응원하고 지지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 김동연 후보의 생각이 아니고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하는 의원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이미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주, 종로,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안성 이 세 군데에 공천하지 않는 걸로 지난번에 송영길 대표가 먼저 선언했고 오늘 최고위가 그냥 이미 당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미 무공천 확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를 종로에 공천하기 위해서 뭐 저는 토론회도 하는 거 아니냐. 이건 이미 물 건너간 이야기입니다. 아니요. 공천이 아니라 김동연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 그 정당의 이름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 민주당이 응원하고 후원하는 것 아니냐. 예. 그거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런데 이미 민주당은 종로에 이제 공천하지 않는 걸로 이미 결정이 난 것이고 김동연 후보가 거기에 무소속 또 지금 새로운 물결이라는 정당을 창당을 했는데 그 후보로 출마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동연 후보께서 이재명 후보에게 토론하자고 제안한 것이 아니고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심상정 후보 모두에게 특별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대선 후보들에게 전부 다 이제 토론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 중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 토론을 받은 겁니다. 더더구나 이재명 후보가 토론을 받을 때는 사실은 얻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은 토론 아닙니까? 왜냐하면 김동연 부총리 후보께서는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서 가장 경제 전문가고 굉장히 많은 경륜과 이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준비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분이죠. 저분을 상대로 이재명 후보가 토론을 했을 때 뭔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어제 90분 동안 토론을 봤는데 이게 바로 대선이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대통령 선거의 모습이 바로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경제라든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또 소상공인 지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공약에 대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남북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바로 진정한 국민들에게 내보여야 될 대선 후보들의 자세와 태도로서의 어떤 모범을 보여준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15일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되려면 아직도 한 10일 이상 남아 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조합의 토론회, 그런 어떤 형식의 토론회, 2자가 됐든 3자가 됐든 4자가 됐든 이 비대면 시대에 이 토론의 기회는 우리 국민들께 최대한 많이 좀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저는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제 보기 좋은 모습이었고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수준에 맞는 대통령 선거 캠페인의 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아니 저는 이제 어제 사실은 안 봤어요. 안 들어서 드릴 말씀 없는데 전재수 의원께서 그렇게 평가하시면 그 말씀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점잖게 서로 간의 정책을 얘기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저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는 좋은 말씀, 멋있는 말씀, 올바른 말씀을 하는데 저 말씀의 진실은 과연 어디까지일 것인가. 아까 화면에서 우리가 불과 20분 전에 봤지 않습니까?
김혜경 여사 관련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람들 부리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재명 후보가 딱 잡아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분의 말씀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눈앞에서 토론할 때 말씀은 그럴듯하고 좋아 보이지만 우리 그냥 농반 진반으로 시중에 회자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구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한다고 알더라. 당신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예. 당신의 말은 2주에 한 번씩 바뀌는데 그러면 어느 시점의 말이 당신의 말의 진심이고 진짜 당신의 마음속의 좌표입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죠. 근데 어쨌든 오늘 저녁에 이제 사자 토론회가 있다고 하니 그 사자 토론회 자리에서 전재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잖게 또 국가 비전에 대해서 네 분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저도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정책과 비전을 놓고 서로가 서로의 정책을 검증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서로가 덕담하는 자리는 결코 아닐 것 같다. 상당한 긴장감이 흐를 것 같다. 어쨌든 오늘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될 대선 후보 사자 토론, 아마도 방송사가, 지상파 방송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외에 열리는 첫 토론이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오늘 첫 토론이 이번 대선 전국에 상당히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질문 두 분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아마도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과 관련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주소창, 주영진의 소통창구 주소창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뒤로 보이는데 말이죠. 지금 화면에 잘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 전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공무원이 스스로 집에 출입하며 속옷 정리하고 약 타오고 음식 배달하나 잘 보이려 그랬다는 해명에 더 화가 난다. YJ라고 하는 분인가요? 아이디. 그리고 그 다음 아이디는 바람이라고 하는 아이디 가지신 분. 100번 양보해서 과잉 충성이었다고 해도 그렇게 넙죽넙죽 받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라는 의견을 보여주셨고요. SH장이라고 하는 분.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가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가 나와야 논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에 두 분과 맨 마지막 분의 생각이 전혀 정반대입니다. 이미 두 분이 충분히 얘기하셨던 사안인 것 같기는 한데 저 질문을 보고 나서 혹시 추가하신 말씀 있습니까? 역시 직접 지시했다는 게 나와야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근데 예.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물론 이제 지금 뭐 김혜경 씨를 빗대서 교도소 뭐 이거 얘기할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옛날에 법조인을 해봤으니까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100% 다 자기 억울하다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도 진실을 얘기하고 사실대로 밝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법정에서 나 사실대로 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구체적으로 사실대로 다 얘기를 하고 반성을 하면 그게 양형에서 감형 요소로 우리가 판단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카드를 가지고 스시를 사게 하고 그걸 가지고 그 다음날 가서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취소하고 도청카드로 다시 긋습니다. 그럼 그 자기 카드는 김혜경 씨 손에서 출발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이건 김혜경 씨 지시가 아니면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발 그냥 국민들 더 이상 속이는 거 그만하시고 저거 김혜경 씨하고 배모 사무관하고 후보님하고 같이 앉아서 이재명 후보님하고 같이 한 10분이면 정리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냥 소상하게 자신들 잘못하신 거 다 국민들에게 밝히시고 김혜경 여사 형사처벌 받을 거 있으면 처벌 받겠다. 그리고 국고에 반납해야 될 거 있으면 즉시 반납하겠다. 이렇게 사과를 하시는 것이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은 더 보태실 말씀이 있다면요? 예,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고 또 정말로 부적절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가 이제 사과 말씀을 드렸고 그 법적인 문제는 경기도청의 감사관실과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응당에 책임져야 될 법적 책임이 있다면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은 배모 씨와 임모 씨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또 직접 지시의 여부의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일이고 민주당 의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대선을 지켜보면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역시 세상에 비밀은 없다. 뭐 김건희 씨의 사적인 통화라고 하더라도 7시간 통화 내용이 녹취가 돼서 세상에 공개가 될 거라고 아마 김건희 씨도 생각을 못했을 것이고요. 이 김혜경 씨의 이런 문제도 이 언론 보도가 있기 전까지는 세상이 몰랐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또 세상에 공개가 됐고, 대선은 어쨌든 간에 작은 것 하나라도 철저하게 검증하는 그런 검증의 장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호남을 또 찾았다는 소식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가 꼭 20% 이상 득표해서 호남에서 저희가 많은 지지받아서 이제 지역 구도가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무등산 서석대까지 와서 등정하고 이틀 뒤에는 또 다도해 섬들을 제가 돌면서 우리 호남 주민들께 저희의 진정성을 알리고 공약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선거 때마다 사실 호남은 포기하다시피 했었는데 이번에 이준석 대표는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고, 윤석열 후보도 아마 뭐 손편지 직접 써서 다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예비 후보 신분에서 전국 유권자의 아마 10분의 1인가에 대해서는 직접 예비 공보물을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손편지 형식으로 호남에 집중해서 이걸 보냈다라고 하는 거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받으셨고, 또 못 받으신 분들은 왜 나한테는 안 왔냐고 서운해하시는 목소리를 저한테 좀 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호남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기류가 좀 많이 바뀌었다. 그거는 조국 사태 이후에 이건 호남에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건 양심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호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든지 또 국민의힘 쪽에서 마음을 쓰시면서 이번에 자연스럽게 좀 지역 구도가 좀 깨져가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서 저로서는 좀 보기가 좋습니다. 호남 지역의 민심 지금 이야기하셨는데 말이죠. 이 호남에서 나오고 있는 두 유력 후보의 지지율 관련하면 어떤 면에서 양날의 칼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말이죠. 민주당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과거 국민의힘 개통 정당의 후보들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다. 이건 긴장하긴 하는데, 반면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역대 민주당 후보들보다 조금 낮게 나오고 있는 것, 이거는 오히려 조금만 노력해서 올린다면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데 지금 접전 아니냐.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글쎄, 그 여론조사를 너무 심층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근데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드러나는 여론조사가 다 정확하게 맞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뭐 추세만 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뭐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면 우리 주영진 앵커님처럼 뭐 분석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저희들은 뭐 추세를 계속해서 쭉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 하나의 경향성을 띈 어떤 뭐 추세적 여론 지형은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만들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대략적인 이제 여론조사의 결과인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가면 갈수록 일할 사람을 국민들께서 선택을 해주신다면 이제 경향성을 띈 여론 지형을 이재명 후보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남은 이제 한 35일 정도 정책 행보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선거 캠페인의 기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김명진 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남 지역의 지지율이 양날의 칼일 수도 있겠다는 게. 근데 거꾸로 보면 이번 선거가 자연스럽게 지역 구도가 좀 무너지는 것 같아요. 완화되는. 대구 경북에서는 의외로 또 이게 보수 집결이 아니에요. 보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상당히 저희가 늘 여론조사할 때마다 그 두 지역을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남에서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 충성도가 약화돼 있고, 대구 경북에서도 국민의힘에 대한 충성도가 약화돼 있고, 이거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흐름은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럽게 아마 직능별 또 세대별로 이게 좀 바뀌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요번에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적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도권의 호남의 출향민들이 많은데 수도권의 호남의 출향민들 과거에는 호남의 의견이 수도권에 있는 호남 출향민들에게 의견이 미쳤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수도권에 있는 호남 출향민들이 전국의 보편적인 국민의 생각이 이렇다고 하면서 호남으로 이렇게 거꾸로 유입되어 가면서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 김경진 전 의원님 말씀이 맞는지는 또 앞으로 저희가 결과를 보면 알 것 같고요. 이왕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오늘 윤상현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왜 이렇게 절박하지 않느냐. 지금 사자구도로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반드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해야 한다. 지금도 늦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단일화에 대한 여론은 어떤 것 같아요? 당내의 여론을 물어보시는 거죠. 뭐 당내든 아니면은 김경진 전 의원이 만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자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보면 정권 교체가 가장 첫 번째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거기에 절실함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단일화에 대한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또 그중에서도 안철수 후보의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가령 대표적인 게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분인데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논의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렁에 빠지는 것이다. 그래서 단일화 논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선거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 방법론이 의외로 좀 팽팽한 것 같아요. 단일화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예. 사자구도로 갔다가 지난 대선의 결과가 재현된다고 한다면 아마 그 후폭풍은 뭐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전재수 의원님께 예전에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말이죠. 제가 질문드렸던 게 막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뭐 전화 통화했다 이런 얘기도 이재명 후보가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좋은 분이다. 우리의 생각과 맞는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안철수 후보와 우리가 또 단일화 못할 거 뭐냐. 원래 출발 지점은 여기다. 민주당이 오히려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그만큼 또 민주당은 좀 절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현실화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쉽지 않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저희들이 뭐 하고 싶어 가지고 뭐 바짓가랑이 잡고 닥달을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별로 응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대한민국 역대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많은 단일화를 해보신 분이에요. 그런데 해보니까 이게 결국은 결론은 뭡니까? 남는 거 없더라라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된 적이 없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단일화 시도를 제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도 과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뭔가 과거로부터 배우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남는 거 하나도 없는 양보를 해서도 남는 게 없었고 단일화를 해서 남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과연 이번에도 이게 과연 그것을 할 것인가? 과거로부터 배우는 그런 이제 학습 효과가 안철수 후보에게 손톱만큼이라도 있다 손 치면 저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안철수 후보가 진정성을 가지고 단일화 논의에 나올 가능성은 저는 제로다. 이렇게 봅니다. 뭐 여러 정치적 행위로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안철수 후보 또는 김종인 위원장에게 하나의 어떤 정치적 행위로서 이런저런 연락을 하고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단일화는 상당히 쉽지 않은 어려운 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답변해 보시겠어요? 이번 대선의 투표용지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4명의 유력 정당의 주요 정당의 후보들 이름은 다 적힐 것이다?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적힐 겁니다. 적힐 거다. 예, 알겠습니다.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방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투표용지 인쇄 날도 이달 말이기 때문에 두 분의 전망, 누구의 전망이 맞는지는 금방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